한 달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대규모 구금 사태. 그저 한 지역의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더니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미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한 단속으로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지 단 한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전역의 공장이 멈추고 수천억 달러의 손실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모두 한국의 손끝이 사라지자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지된 겁니다. CNN은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 없이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지금은 한국 기술자의 복귀를 애타게 구걸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돌아서서 세상을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 미국도 멈춘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떠난 미국이 현재 어떤 괴멸적인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의 고위 산업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동아시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고 한국은 제 전문 분야였죠. 어느덧 조지아주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저는 그 한 달 동안 조지아가 숨을 멈춘 듯한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바나의 하늘 위에는 더 이상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때 활기를 띠던 크레인들은 공중에서 얼어붙은 채 마치 버려진 기념비처럼 서 있었죠. 기자들은 이 상황을 위대한 일시 정지라 부릅니다. 제게는 그보다 더 깊은 애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오늘 아침 현대차와 LG가 함께 짓던 배터리 메가사이트를 지나가며 저는 한때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제조합니다. 그 문구는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잔상처럼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3,000대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출입문 옆에는 보안요원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달린 파란 대지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혹시 정부에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철책 안쪽으로 들어서자 침묵이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30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고 조립대 위에 남겨진 미완성 셀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갈비뼈처럼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현지 언론은 하루 손실을 650만 달러, 총 피해액을 42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숫자도 오늘 제가 본 사람들의 얼굴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함께 일했던 미국인 공장장 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에는 다른 헬멧이 들려 있었죠. 다니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원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곳에 심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침묵에 잠긴 조립동을 가리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누구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톰, 벽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추방하면 미국인의 일자리가 늘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실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치가 스쳐갔습니다. 1만 8천 명의 직접 고용 인력, 5만 2천 명의 목재, 물류, 전력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지아의 산업 성장의 12억 달러 규모 투자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구금 사태 한 달 만에 주 전체의 실업률은 2배로 치솟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단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전이었습니다. 메인스트리트의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매일 아침 6시에 들르던 곳이었죠. 주인 마리아는 여전히 그들의 머그컵을 선반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어 읽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도시 곳곳에 여전히 한국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돈된 바닥 표시, 가지런히 쌓인 공구, 두 나라 언어로 적힌 안전 매뉴얼들.
심지어 현장을 지키는 미국 경비원들조차 한국식 안전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만난 리처즈 시의원은 지쳐 있었어요. 우린 번영을 약속받았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세수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바나는 한 세대를 잃게 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부금을 통상적인 이민 단속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행정적 오해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이 조지아를 넘어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까지 공사 중단 사태가 번졌고 삼성반도체 공장마저 반쯤 멈춰섰습니다. 덕분에 충격의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대사관 브리핑에서 최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하루 1,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역 납품을 지연했습니다. 하청업체 5곳은 이미 파산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해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톰은 여전히 트럭 보닛 위에 앉아 있더군요. 석양이 철골 구조물을 붉게 물들이며 녹슨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용서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진짜 건설이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건물을 세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너뜨리고 있었네요. 돌아서는 길, 철책에 걸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조그만 종이 깃발이었어요. 태극기 옆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미국은 오랫동안 정치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공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니 기계는 멈췄고 나라의 맥박도 함께 멎었습니다. 구금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이제 조지아의 바람조차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들은 미국의 숨을 멈추게 한 사람들을 뒤늦게 붙잡고 있다. 이른 아침, 저는 다시 사바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지아의 심장이라 불리던 그곳은 이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처럼 보였어요. 일주일 전 발표된 주정부 경제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30일 만에 조지아의 실업률은 3.1%에서 7.4%로 급등했고 임업물류 건설 분야에서 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지 라디오에서는 진행자가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을 내쫓은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던 공동 진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죠.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보좌관 제시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경제개발청에서 온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국장님, 이번 주에만 공장 18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버티던 제지공장들조차 운영을 중단했어요. 한국인들이 관리하던 에너지 공급망이 끊기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그래프와 빨간 손실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내 GDP 예측치에서만 68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단순 노동자라고 생각했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산업의 동맥이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이번 사태를 맥박 붕괴라고 부르더군요. 정오 무렵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모두 분노를 예상했지만 그 대신 주지사 트립 톨리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단상 위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에는 더 이상 방향이 없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경제 괴멸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조지아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작정인가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사 밖에는 수십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손수 만든 팻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우리에겐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한국 기술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들 사이를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저를 붙잡더군요. 사바나 인근 주택 단지에서 살던 젠킨스 부인이었습니다. 다니엘, 제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녀는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한국인들을 필요로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인,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사과해야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입니다. 이 충격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중단은 다른 주의 공급망까지 마비시켰습니다. 미시간에서는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합작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텍사스의 반도체 확장 공사도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미 상공회의소는 구금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가 28%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미노였어요. 그날 저녁 CNN을 켰을 때 앵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았습니다. 수년간 미국은 동맹국들이 언제나 투자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그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 첨단 제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잠시 후 풍자 섞인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제 아메리카 위드아웃이 되었다. 며칠 뒤 서울 본부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화면 속 박 국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다니엘 씨, 한국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미국 내 모든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합니다. 우리 인력의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인력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가 한국 기업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를 환영하고 있거든요. 가장 막강한 혜택을 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겠죠. 화면 속 세계 지도에서 미국은 여전히 크고 강대했지만 그 위에 신뢰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전략적 동맹국이라 부르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고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이틀 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트럼프의 단속, 미국의 엔진을 멈추게 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인프라 성장의 27%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들의 철수로 약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증발했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한국 없이 미국의 청정에너지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날 점심, 대사관 식당에서 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저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다니엘, 난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냥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 미래를 지어주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래를 단 한 줄의 명령으로 무너뜨렸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국에게가 아니라 트럼프에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지아에서 폭락했습니다. 공화당에 텃밭이던 이곳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어요. 보수 언론조차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빌보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공장 가동 전의 밝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 근로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누군가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꿈을 세웠고 우리는 그 꿈을 스스로 부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미세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양심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였어요. 미국은 강대국이었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철과 전기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뢰로, 동맹으로, 그리고 한국이 조용히 실어나른 맥박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맥박은 사라졌어요. 저는 깜빡이는 빌보드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교훈을 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배우는 쪽은 미국이군요. 자신들의 심장이 얼마나 한국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10월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워싱턴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정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백악관 상황실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고 붉은 그래프로 뒤덮인 스크린들이 깜박이며 경고음을 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같은 단어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통제,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병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국 고위 관료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미루고 있더군요. 우린 실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인이 직접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참모가 즉시 맞받았습니다. 직접 세운다고요? 지금 공장 절반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한 고위 보좌관이 조용히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각하,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제어 시스템 전원조차 다시 켤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재훈련시키면 되잖아. 6주면 충분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겸손의 부재라는 것을요. 6주라니.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를 0.01mm 단위로 정렬하는 정밀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단 한 겹의 오차만 나도 전 모듈이 불량으로 폐기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인내, 집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 말입니다. 상무장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내 팀이 생산을 재개하려 했지만 720개의 시험 제품 중 715개가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즉, 99% 실패율입니다. 트럼프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 이미 저희가 가진 인력 중 최고입니다. 각하. 장관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 스크린에는 조지아 공장의 항공 촬영 화면이 떠 있었어요. 얼어붙은 크레인, 멈춘 조린 라인. 가관이었죠. 저 장면이 지금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걸 미국의 빈 심장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자부심,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식 시간,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는 이름이 마크였고 실패한 조립팀을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2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기술자들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들은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예측하더군요. 우린 항상 문제를 겪은 후에야 움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만들 때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며 만듭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분기 실적을 위해 만들죠. 그러나 한국은 유산을 위해 만듭니다. 그날 밤 백악관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지아 사태의 국가적 경제 영향 예측 보고서. 그 안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실액은 더 이상 42억 달러가 아니라 216억 달러. 10개 주에서 산업 차질이 발생하고 한국 등 우방국의 정밀 기술 인력이 부족해 내년 2분기까지 미국 전역의 제조업이 부분 마비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CNN은 밤새 그 제목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 다음 날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말을 돌리려 했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미국이 혁신을 증명할 기회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보여줄 거야. 미국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혁신, 계획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 한국의 소재, 한국의 특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려는 진단 소프트웨어조차 서울에서 개발된 것이었죠.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중얼거린 한마디에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각하, 한국 컨설턴트들이 떠난 이후 반도체 생산 수율이 18%나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여름엔 한국과 대만이 첨단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할 겁니다. 트럼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불가능해. 하지만 그것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수원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새로운 공정 라인을 완성시키고 있었어요.
그 공장은 원래 미국과의 합작으로 계획되었지만 이제는 100% 한국 단독 운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을 나서며 저는 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의 거대한 성조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조차 이 상황에 숨을 죽이는 듯했어요. 보안 게이트에서 경비원이 제 배지를 스캔하더니 물었습니다. 이번 사태 조사에 책임을 맡으신 분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국군들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에 그렇게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제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정말로 경제 파탄으로 망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인내의 결과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내심이 우리 위층에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백악관을 뒤로하고 걸어가는데 석양이 건물 유리창에 비쳐 녹은 쇳물처럼 번쩍였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야 깨닫고 있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힘은 기계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데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인력을 제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 스스로의 손을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륙 어딘가 멈춰버린 조지아의 공장에서는 무언의 기계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밀함 없이는 미국조차 불을 켤 수 없다. 하지만 서울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미국은 전례 없는데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음에도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였죠. 서울은 한때 세계 무역의 심장처럼 뛰던 도시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안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한강은 고요했고 도심의 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바꿀 결단들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워싱턴이 여전히 타탈 대상을 찾고 있을 때 서울은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국 대표 신분으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깊은 인간적인 울림이 있더군요. 우리는 분노로 건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건설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참석자 누구도 보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가 아닌 갱신을 논의했어요. 이후 산업통상부 긴급회의에 참석하자 전 세계 언론이 이번 현상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순간. 이번엔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고 정밀함이었으며 인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폴란드에서 도착했습니다. 부총리 명의의 제안서에는 감사의 동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군요. 그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62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토지 완전 소유권, 배터리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마지막 문장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말보다 한국의 손을 더 신뢰합니다. 10분 후 인도네시아로부터 또 다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30년간의 법인세 면제, 바땅 산업단지, 내항만 무상 이용, 한국 기술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신속 부여.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첫 스마트시티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점심이 되자 제안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은 조지아 공장의 2배 면적에 달하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2만 명의 현지 근로자를 한국 기술자들의 지휘 아래 훈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층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9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기금 조성, 한국 전기차 및 수소 인프라 사업에 대한 왕실 보증 지원. 단 일주일 만에 17개국이 한국 기업 유치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총합은 470억 달러, 미국이 그동안 제시했던 모든 인센티브의 2배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숫자들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다니엘. 이제야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미국이 잊고 있던 사실을요. 한국은 기술만 가져다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함께 가져오는 나라죠. 그럼에도 한국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억 단위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서울은 원칙을 지켰죠.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분노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우리의 가치를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로 출국을 앞둔 한국인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CEO도 장관도 아닌 평범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계측기, 그리고 오래된 공구함 하나씩이 들려있더군요. 벌써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미소를 짓더군요. 예, 국장님. 폴란드 정부가 첫 정밀 조립 라인을 도와달라 해서요. 이상하죠. 분명 동맹국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니까요. 우린 복수를 위해 짓지 않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싶어서 짓죠.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SNS와 외신은 한국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의 조용한 스승.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면에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자존심이 아닌 마음으로 이끈다.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서울교리라 이름 붙였습니다. 능력과 연민이 공존하는 산업의 새로운 모델, 도덕적 산업주의라 불렸죠. 워싱턴은 이를 이탈이라 불렀지만 서울은 치유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는 작은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자카르타, 아부다비로 향하는 엔지니어 200명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국기나 현수막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 숙인 인사, 짧은 악수,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쫓는 노동자가 아니라 품격을 전하는 대사였어요. 탑승 직전 젊은 기술자 지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 노동자라고 불렀을 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렇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덕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됐거든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미움을 짓지 않고 사람을 짓는 사람들이요. 그녀의 비행기가 석양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의 연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비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가 있는 곳에서 건설하며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의 의미입니다. 심지어 비판적이던 외신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언론인들조차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굴욕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기술자들은 전 세계의 다리, 위성, 공장, 스마트 시티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한국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어요. 정밀함 속의 따뜻함, 이익 속의 인간성, 배신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용서하며 다시 짓는 의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두 손을 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펼쳤죠. 그리고 그 손끝에서 다음 세기의 미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미국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하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주요 고위 관료들을 한국으로 파견 보내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어요. 미국 고위 관료단의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긴장도 경계심도 아닌 묘한 존경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위를 예상했습니다. 분노의 구호 혹은 정치적 갈등의 현장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직 침묵,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시위대는 어디 있습니까? 한 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분노의 고함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소리치기보다 만들어 보여주는 걸 택합니다. 공항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단 3초. 줄은 거의 없었고 여권을 스캔하자 홀로그램 화면에 그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AI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AI지만 한국에겐 더 이상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삶의 일부죠. 공항 밖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의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하나 없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차량, 대시보드에 빛나는 문구. 안녕하십니까?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8분입니다. 현재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관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워싱턴에선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38분 걸리는데 누군가 농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유리로 된 건물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외벽이 스스로 움직이고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은 미국의 대형마트 한 곳보다 적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부장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효율적일 뿐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로봇팔이 조용히 움직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모든 컵은 정확히 섭씨 67도로 유지되었죠. 누가 조작하는 겁니까? 한 관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도와 손의 움직임을 학습해서 스스로 따릅니다. 처음엔 웃음이 어색했지만 이내 그 웃음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세계 각지의 한국 공장 데이터를 띄웠어요. 지도 위의 점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울은 19개국, 1240개 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면 울산의 엔지니어가 3초 만에 그걸 인지합니다. 미국 측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여기서 가능합니까? 네. 한국에서는 설계, 생산, 유지 보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맥박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라면 저걸 하려면 5개 기관과 3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겠군. 그들의 표정에는 웃음보다 깊은 자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장은 규제와 서류에 묶여 있었지만 한국의 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관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신호등, 제가 지나가자마자 바뀌었군요.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 바꿉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직 누가 전구 교체 비용을 낼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후 판교 테크밸리의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공장, 매캐한 냄새, 고함이 오가는 현장을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흰 제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로봇과 함께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기계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밀조립 라인이 마치 악기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죠. 감독관은 어디 있습니까? 한 관리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감독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개선을 만듭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 존경,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 그중 한 고위 관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한국이 휴대폰과 자동차만 잘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한국은 문명을 만들고 있었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단지 고장 나기 전에 고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와는 시스템과 체계,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나 빠르게 성공하고 또 전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 이유도 다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옥상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스스로 각도를 바꾸며 에너지를 조절했고 길가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 로봇에게 손을 흔들었으며 로봇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하고 따뜻한 순간이 그 어떤 외교적 연설보다 강렬했습니다. 해질 무렵 미국 대표단은 한강 다리 위에서 섰어요. 도심의 네온사인이 물 위에 부드럽게 반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소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한 관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것을 느끼셨군요.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언제든 환영은 하는 것 같네요. 그날 밤 CNN은 특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들은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설을 멈췄을 뿐인데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워싱턴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소리치는 적이 아니라 조용한 동맹이라는 것을 말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다음 날 대표단은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직전
한 관리가 제게 묻더군요. 다니엘,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감당으로서 저는 아마 한국은 모든 걸 만들 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감시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시선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차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날 처음으로 보았어요. 소리치지 않는 힘, 과시하지 않는 기술,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가장 조용한 리더십을 말입니다. 결국 한국의 침묵은 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울림이었죠. 그렇게 고위 관료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 직후 미국은 더 이상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가쁜 채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절반만 완공된 공장들, 꼬여버린 공급망, 그리고 끝없는 생산 차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믿기 힘든 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 문장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생방송 중에도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가 사과한 겁니까? 이건 외교가 아니라 항복에 가깝습니다. 스튜디오는 술렁였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할 특사를 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사과하는 것. 다음 날 저는 청와대 고위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은 지쳐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자 복원, 세금 혜택 2배, 공식 사과문 초안 저희가 가져온 건 조건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대표단장인 레이놀즈 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린 세상을 이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설계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통역관의 목소리마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한국은 굴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단 하나 존중이었습니다. 레이놀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상을 얻으셨습니다. 한국은 힘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적인 장면 속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존경을 담아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담담하더군요. 산업부 장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하지만 한국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니요? 레이놀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베트남, 그리고 UAE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곳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를 주는 나라들입니다. 레이놀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세계가 변했고 한국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외국 인재들이 결국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현대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 협상단이 합의 없이 귀국. 한국, 미국의 복귀 요청 거절. 미국 언론들은 머리 기사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초강대국을 무릎 꿇린 나라, 한국.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승리한 나라. 하지만 한국은 축대를 들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오만도 없었어요. 대통령의 담화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은 은혜로 짓고 분노로 허물지 않습니다. 그 말은 CNN, BBC, NHK를 넘어 전 세계 언론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모두를 바꿔놓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국 측 자문관 한 명이 한국 대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린스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를 이긴 겁니까? 그러자 한국 대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배를 위해 만들었지만 당신들은 완벽을 위해 만들었군요. 그렇게 저는 경외심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며 다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조지아 사바나의 거리는 조용했어요. 여전히 크레인은 멈췄고 공장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의 메아리라고 부르더군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모든 복도와 도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느낀 곳은 오래된 한 구내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의 주인 마저리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깨끗이 닦은 식판을 쓸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식탁을 어질러 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다시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꼭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제게 하나의 식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도록 닦인 그 식판 위에는 낡은 네임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항상 식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피곤한 날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이상하죠. 그들이 있었을 땐 공장도 이 식당도 살아 있었어요. 공장 밖으로 나오니 바랜 현대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매일 저녁 현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나 해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아이들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 아저씨들께 아빠에게 건축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돈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도와주셨다고요. 아빠가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판적이던 시장조차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죠. 다음 날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조지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밤하늘 아래 모여 한국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스피커를 가져왔고 그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라며 다 함께 열창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툴게 따라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새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젊은 기자가 한정비공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어로 노래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줬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마음을 전할 차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웃, 선생님, 그리고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영상은 제 마음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어요. 공장 경비원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텅 빈 공장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한국 기술자들이 점심시간마다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 거라고. 이젠 그 말이 정말이었네요. 그들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남긴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덕적 흔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 곳곳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구함에는 영어와 한글로 이름표가 붙었고 안전 포스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용할 것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어느 지역 라디오에서는 뉴스 사이사이에 한국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한 전직 현장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인 국가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기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음을요.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수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도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규율, 친절,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이 떠난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다시 마저리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닦고 계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계속 닦아야죠. 언젠가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한국인들이 사랑하던 식당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 그들은 분명 실망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녀는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이 단순히 일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마음을 쓸 수 있는지를 가르치러 왔던 거예요. 공장을 떠나려던 순간 저는 벽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한인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헬멧을 들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 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난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은 한 나라의 힘을 얼마나 많은 걸 만들 수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공장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감이었어요. 공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심어지면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한때 그 가치를 무시했던 이들마저도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한국의 엔지니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었죠. 바로 인류애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 한국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 브리핑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줄의 제목이었어요. 세계 산업의 새로운 축, 한국이 혁신의 중심이 되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였습니다.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바르샤바에서 두바이까지, 하노이에서 리야드까지 모든 주요 경제국이 단 한 가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를 데려오라. 단 한국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함, 규율, 그리고 그들이 따라잡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공식이었죠.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세금이 없는 산업지대를 제시했고, 베트남은 아예 한 도시 전체를 한국 기술진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UAE는 한국 기술자라면 이중 시민권을 즉시 부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혜택이었죠. 대체 왜 한국일까요? 젊은 분석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저는 대형 디지털 월을 가리켰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진 한국 기술 시설들이 거대한 뇌의 신경세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죠.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니요? 다른 나라는 로봇에게 명령을 주지만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차이예요. 비밀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식 기술이 가진 유기적 연결 구조에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개발된 AI 통합 공장망은 서구식 중앙서버 지휘 체계와 달리 신경망 구조처럼 모든 장비가 실시간으로 서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센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센서들이 즉시 재경로를 만들어 작동했죠. 그것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회복력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의 물류 알고리즘 하나가 운송 에너지를 18% 절감시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는 한국 기술진이 만든 AI 기반 나노 필터가 서구의 어떤 모델보다 40% 적은 전력으로 바닷물을 정화했죠. 사우디 예온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모듈형 소형 원자로가 26개월 동안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스마트 지구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배우는 인프라, 즉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력망은 서로 대화했고 교통 AI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말입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기술 포럼에서 한 유럽 장관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한국이 빠른 이유가 노동 규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인간적 논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언제나 사람의 리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대체하려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기술을 만든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제품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MIT 기술 포럼에서 한국의 한 엔지니어가 생활용 인프라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로등은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발길을 줄입니다. 노인이 길을 건너면 횡단보도 신호가 몇 초 더 늘어납니다. 쓰레기 수거는 차량이 아니라 지하 진공관이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스탠퍼드의 한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인프라가 아닙니다. 공감이 코드화된 사회네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심이 깃든 기술을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점점 퍼질수록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서울 패러다임 자동화의 윤리학을 신설했고 하버드는 카이스트를 모델로 한 인간 중심 시스템 공학부를 세웠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순환도시 모델을 도입해 도시 폐기물의 97%를 인간 개입 없이 자동 재활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늦은 저녁 연구소 한 구석에서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폴란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한 평생 주택을 약속했다네요. 베트남은 해변과 아파트를 준다던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세계가 이제는 그 DNA를 베끼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상원의원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미래는 한국의 선의에 달려 있다. 유럽 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엔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건 복수도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한국의 진짜 본질을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속성과 신뢰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게 된 것이죠. 기계는 복제할 수 있지만 숙련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도시 풍경 영상을 시청했죠. AI가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지하철망, 머리카락보다 얇은 센서가 수질을 정화하는 정수 시스템, 자율형 전력망이 사람의 수요를 예측해 스스로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드론들이 공기의 질을 분석하며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정화하고 있었어요. 한 유럽 고위 관료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마치 전 세계로부터 10년 앞선 미래 같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 한국은 시간과 싸우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시간과 함께 일하죠. 창밖의 한강은 네온빛을 비추며 도시의 맥박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쫓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설계했죠.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단순히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충격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합작 기업 주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게 붕괴했습니다. 전광판은 붉게 물들었고 방송 앵커들은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전역의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현재 추산된 피해액은 약 4,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브리핑룸의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세계의 공장이라 자부하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는 순간이었죠. 장관님, 한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의회가 묻습니다. 누가 한국인 구금을 명령했습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부러질 정도로 꽉 쥔 채 고개만 숙였죠. 며칠 뒤 전국 생중계로 열린 청문회장. 상원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미국 공장을 지탱하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니 자동화 시스템조차 멈췄습니다.
그때 한 미국 현장 감독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일한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밀함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그 규율을 비웃었지만 이제 우리는 라인 하나도 다시 돌리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순 건 우리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발표된 수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만에 한국과 관련된 산업 부문 생산량이 37% 급락, 전기차 생산량은 64% 감소, 반도체 조립 라인은 세계주에서 완전 중단, 글로벌 계약 손실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업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결정.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경제의 일부가 아니라 척추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한 하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효율성을 연구해서 미국 내에서 복제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기자석에서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뒤편에 있던 한 보좌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화는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중단되었고 전기차 충전소는 전원을 잃었으며 창고에는 조립되지 못한 부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던 그 산업의 대부분이 사실상 한국 기술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의 배터리 로봇들도 한국 펌웨어로 구동되고 있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업데이트조차 할 수 없었어요. CNN 인터뷰에서 애틀랜타의 공장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공장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살아있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 온 단 10명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해고 노동자는 녹슨 간판 아래에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 혹은 한국 부품이 빠졌을 때 한 나라의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가 공개되었어요. 미국의 수치는 마이너스 68%, 그야말로 산업 마비 수준이었습니다. 그 주 브루킹스 연구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한 상원의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자금으로 착각했죠. 옆자리에 있던 상무부 관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청업체라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설계자였습니다. 거리의 분노는 새로운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시카고 도심에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라. 미국은 혼자 설 수 없다는 팻말이 나부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민자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자들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중국 탓으로 돌립시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중국도 한국 기술자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단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잃는 1달러는 장기적으로 9달러의 미래 성장 손실로 이어진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도 이 수식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오랜 시간 외면해온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협력 없는 지배는 단지 취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 조지아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도구로 대했고 결국 스스로의 손을 부러뜨렸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DC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 꺼진 빌딩, 비어있는 로비, 그리고 여전히 불빛이 켜진 단 하나의 건물 한국 대사관. 길모퉁이에서 2명의 미국 노동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말이 들리던 그 공장 소리가 그립네요. 그 소리가 나면 공장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기죠.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국의 오만의 껍질이 벗겨진 채 그 아래엔 의존의 진실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를 자존심 하나로 끊어버린 한 사람의 결정은 동맹을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제국의 텅 빈 내부를 드러내 버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파를 넘어선 새로운 진리, 이념이 아닌 존경의 감정. 미국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동맹이야말로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던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